골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탑3 시 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해서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모셨고요. 정치계의 풍은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 빵 터졌는데 4명이 앉았는데 4명이 다 안경을 꼈다. 이 노화의 징후인가. 장 최고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겠죠. 저는 도수가 없습니다. 패션. 그러니까 이른바 네. 멋 안경이구나.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랑 전자파 차단. 제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보안경. 일찍 지키려고. 장전 최고 빼고는 다 네. 이제 노화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거- 노화를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보호하는 네. 차원. 이렇게라도 차별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에겐 진실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속보 하나 네네. 짚고 가야죠. 오늘 오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속보가 하나 났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정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 그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그런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통수죠. 외통수. 미국에서 돌아온 천하람 의원이 먼저 발의할 걸로 예상됐는데 그렇죠. 그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네, 얘기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발의는 아니지만 네. 이걸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안 내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상해지는 거고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왔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제보 공작 사건까지도 특검 범위에 포함시켜서 당내 설득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뭘 해도 국민의힘 원내 현재 기류를 보면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혜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 찾기가 힘듭니다. 친한계라고 해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 측근들도 실익이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고 결국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이 제3자 특검안을 지르긴 질렀는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은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단일 대우를 쳐야 되는데 뭔가 내가 말 바꾸긴 싫고 그렇다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국민들께 더 실망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이제 한 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천하람 최고 저 의원이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환 평론가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피할 곳이 없는데 또 피하는데요. 보니까 제보 공작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막상 또 얘기가 나오면 다른 것도 또 구실 삼아가지고 또 이것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아도 특검법 받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아마 지금 최상병 특검법 안 받겠다는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근데 지금은 받겠다고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종의 뭐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한 게 당내 민주적 토론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역시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면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다가 사족을 다는 거예요. 제보 공작 또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받기가 장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안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결국 당내 리더십도 흔들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3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광복절에 등장한 통일입니다. 자, 어제 이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많은 사람들의 이제 대통령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관심이 쏠렸는데 조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통일 독트린이 구체적인 네. 전략 방안까지 나온 건 김영삼 정부 이후 최초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3대 비전과 3대 전략, 7대 이 추진 방안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이 광복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귀중한 자유를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도 누려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광복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좋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라는 좀 담대한 네. 이 광복과 통일을 연결시키는 발상의 전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복을 우리가 과거에 축하할 일로 여기고 그치는 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진 거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막 국민이 정치권에 보면 분열돼 있고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새로운 광복의 어떤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지향적 메시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또 먹을 생각이 없거나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밥을 떠먹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북한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지도 않을 통일 방안 내놓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일 독트린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처음 이런 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반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일종의 이제 상호 존중이나 화해 협력, 평화 공존, 합의 통일 이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94년도에 우리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된 네. 거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했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가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져 온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북의 공존과 평화협력 이걸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좀 새로운 통일 방안이라고 내놨잖아요. 근데 내놨는데 사실 제가 지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 방안이 아니고 통일 독트린이라고 일부러 독트린.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독트린. 이건 네. 뭐냐면 통일 방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뭔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방안하고 다른 방안들을 내놨다고 하는 부담감 그리고 북한이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면서 던졌다고 하는 부담감 이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독트린이라고 하면 북한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원칙 네. 뭐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안은 뭐 7대 뭐 방안들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이게 어색하거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대통령실도 그걸 알고 던진 것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장 북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 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명분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교에 공을 참 많이 들였고 한미 관계나 한 나토 관계, 네. 한일 관계 등이 그랬죠. 많이 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전후에서 북한의 뭐 급변 사태나 도발 그리고 뭐 양안 관계의 긴장으로 네. 북한이 우리를 또 강하게 무력으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안보 라인을 지금 프론트 라인에 내세우면서 강경 대응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도 북한을 향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인도적 지원도 하려고 하고 노력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는 네. 우리 편 만들기에 명분 쌓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대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 안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튼튼히 가져가되 네. 외교적인 제스처에 있어서 통일 독트린을 먼저 제시하고 지금 수해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사실 보수 진영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고서라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속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남북 관계의 구도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명분을 쌓아가느냐 네. 그런 관점을 고려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거는요. 2년 전에 윤 대통령이 실언인 그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처럼 담대한 구상이라고 밝혔을 때도 이미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네네. 그럼 제가 또 이런 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인도적 지원을 하던 건 그러면 왜 다 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생각하고요. 국제외교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익을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고요. 공을 들였다고 하면 우리 광복절 경축사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본하고 공들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명확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일 방안은요. 북한이 그동안에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하는 통일 방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체제 우월성을 통해서 북한을 체제를 붕괴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통일 방안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어쩔 수 없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해야 되거든요. 물론 북한 체제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저도 그건 불신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기본적으로 쌓여야 그다음에 뭔가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뢰도 없는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받지 못할 것, 오히려 체제 붕괴를 로 인식될 만한 이런 통일 방안을 내놓은 게 이게 정말 실천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가겠습니다. 8.15 이제 광복절 경축사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통일과 자유가 등장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 지금 일본과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그 일에 대한. 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본을 앞섰다. 그 경제적으로도 단순 GDP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실제 소비 지수를 네. 보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GDP나 뭐 이런 지수에 있어서도 일본을 앞선다는 결과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일본을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BTS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때 사실 지금 기억나는 어떤 일본의 가수나 그룹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일본을 극복한 그 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대담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뭐 일본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담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인지도나 역량이 이미 사실 일본을 좀 추월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인식도 그걸 자신감의 하나의 발환, 이 표현의 일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자부심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네, 특히 이제 지금 세대에는 네. 저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끄트머리인데 네, MZ 세대라는 표현 좀 민망합니다만 네. 저희 이 세대에서는 일본을 극복한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한테 밀렸었나라고 할 거예요. 더 어린 세대들은 저보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이 전제된 상황에서 미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평로가 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교과서 과목 중에서 역사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다면 않습니까? 뭐하러 배웁니까?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뭐 네. 맥락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고 우리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의 얘기들을 왜 우리가 굳이 배우려고 합니까? 그럼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가 어떤 앞날이나 미래를 갖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빨리 가기 위해서 과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는 우리가 지금 앞섰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거나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에 일본한테 막 콜콜하게 책임 다 묻고 다 끄집어내고 상처에 짓고 이러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일본하고 관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미래 나갈 때 꼭 일본만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 국가 경쟁 상대면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논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또 광복 정신이기도 한 거라는 건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잖아요. 아베 정권 이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일본의 극화 현상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똑바로
우리 과거 문제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정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이란 단어를 딱 2번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것도 윤 대통령은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하고 격차가 많이 얼마 나지 않는다. 몇십억 불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한다거나 GDP도 우리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GDP의 기준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소비 여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앞선다고 네. 하는 건 그건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부분 맞다고 보지만 그게 곧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에 논리로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장초에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와 북한 메시지는 짚어봤는데 그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대목은 북한보다는 우리 겨냥가도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공통의 위기죠. 뭐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서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나 네. 허위 선동 등이 너무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데 책임과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이런 어떤 국제적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누군가 찔린다면 이거 야당 비판인가 찔린다면 야당이 스스로 제발 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북한도 사이버 테러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네. 전전. 북한이든 국내 정치든 이 공통의 국제적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는 함께 맞서 싸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네. 얘기였다. 네. 근데 어제 광복절 경축식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광복회 등의 불참이 있었고요. 반쪽짜리 행사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의전설 2인자신데 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음. 막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숨을 내주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요. 결국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결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권력은요. 사실은 뭐 어떤 권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권한은 결국 인사권이거든요. 근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십시오. 3대 역사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향을 얘기하는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 관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올해 초까지 계속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공산 전체주의 사례가 언급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사이비 지식인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오히려 찔리는 사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야당이나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국민들이나 맥락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괜히 본질을 좀 흐리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광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좌우파 극한 대립이 있었고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럼 광복절만큼은 국민이 통합하고 하나의 힘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앞으로 좀 미래로 갑시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갑시다. 그리고 과거사에 우리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은 좀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짧게 네. 결론을 내자면 네.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네. 했죠. 근데 참석을 해서
허은하 대표 말에 의하면 네. 악수할 때 대통령께도 쓴소리를 냈고 네. 옆자리에 앉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쓴소리했다고 해요. 네. 그러더라도 네.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가서 네. 나오는 자리에 기자들한테 본인의 아쉬움을 토로하더라도 국민이 함께 축하해야 될 이 자리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나 뭐 정무적 판단, 인사에 대한 불만 이전에 가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국정이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보수 인사들이 늘 불만에 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리겠죠. 네. 하지만 그 평가 때문에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국가의 원로들이 빠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제가 개혁신당도 매우 강도 높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대표가 당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한 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야권에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 신문에서도 다 사실은 사설로도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인사를 굳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광복회에서도 반발하고 독립유공자 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하면 대통령 인사권이 정말 제대로 행사됐는지 돌아보는 게 대통령실의 원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짧지 않은데요. 아, 네. 평론가님. 그 네.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